질 들레즈, 20세기 철학계의 이단아라고 불리는 인물이죠. 이 사람의 철학은요, 단순히 세상이 이렇다고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 행위 자체에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집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볼까요? 들레즈는 철학이 그냥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철학은 뭐랄까 새로운 현실을 황 하고 만들어내는 망치 같은 거라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그가 말하는 재현이라는 과목이 대체 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둘째, 그의 핵심 저작이죠. 의미의 논리를 통해서 어떻게 탈출구를 찾는지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셋째, 욕망과 사유를 해방시키고, 넷째, 감각의 힘을 발견해서 마지막으로 비판을 넘어 창조로 나아가는 길까지 함께 가보시죠.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재현이라는 과목. 들레즈가 평생에 걸쳐서 맞서 싸웠던 아주 거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바로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을 지배해온 재현이라는 이름의 과목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들레즈 철학의 핵심이 딱 보입니다. 왼쪽은 트레이싱, 오른쪽은 매핑. 이게 뭘까요? 트레이싱은요, 아시죠? 이미 그려진 지도를 투명한 종이 되고 그대로 따라 그리는 거. 그러니까 기존의 규칙, 질서를 그냥 복제만 하는 생각 방식이에요. 하지만 오른쪽 매핑은 완전 다릅니다. 이건 미지의 땅에 직접 들어가서 새로운 길을 내면서 지도를 그려나가는 거죠. 창조적인 사유,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대결 구도가 바로 이 트레이싱 대 매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들레즈와 가타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국가, 로고스, 철인왕,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생각을 거대한 나무처럼 만들어버린다고 말해요. 무슨 말이냐면 뿌리가 있고 거기서 줄기가 나오고 또 가지가 뻗어나가잖아요. 모든 게 딱 정해진 위계질서 안에 있는 거죠. 이런 나무 같은 생각, 이걸 수목적 사유라고 하는데, 이 안에서는 정해진 길 말고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게 됩니다. 놀라운 건요, 정신분석학처럼 되게 혁명적으로 보였던 이론들마저도 이 재현이라는 덫에 빠진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예요.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건 정말 유동적이고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아들, 아버지, 어머니라는 딱 정해진 드라마, 이 틀을 강요해버리는 거죠. 결국 자유롭게 흘러야 할 욕망을 딱 붙잡아서 코드화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답답한 감옥에서 대체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1969년에 나온 한 권의 책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의미의 논리. 이 책은요, 정말 들레즈 철학 전체의 방향을 바꿔놓은 뭐랄까 하나의 분수령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 책입니다. 의미의 논리. 들레즈는 이 책을 통해서 기존의 재현 철학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고정된 뜻의 세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변하는 의미의 세계로 나아가는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젖힌 거죠. 여기서 들레즈가 제시하는 핵심 개념이 바로 의미, 프랑스어로는 러센스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가 아는 뜻, 미닝이랑은 좀 달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칼의 뜻이 뭐죠? 무언가를 자르는 도구. 이건 고정된 정의죠. 하지만 의미는 달라요. 그 칼이 훌륭한 요리사의 손에 들려있을 때의 의미는 창조적인 사건이 되죠. 반대로 강도의 손에 들려있을 땐 파괴적인 의미를 갖는 사건이 되고요. 이처럼 의미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사물의 표면에서 그 상황 속에서 발생하는 무한한 가능성, 즉 사건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의미의 논리에서 발견한 새로운 관점은 이제 심리학, 사회학 같은 분야로 뻗어나가면서 기존의 낡은 구조들을 부수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무기를 가지고 욕망과 사유가 어떻게 해방되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여기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왼쪽은 프로이트, 오른쪽은 들레즈와 가타리. 프로이트한테 욕망은 기본적으로 결핍이에요. 엄마가 없어, 아빠를 이기고 싶어 같은 억압적인 가족 드라마죠. 하지만 들레즈와 가타리에게 욕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생산적인 공장, 욕망, 생산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보기에 사회가 진짜 두려워하고 억압하는 건 뭐 근친상간 같은 그런 금기가 아니에요. 진짜 무서워하는 건 기존 질서를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이 혁명적인 생산의 힘, 바로 그 자체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자유로운 사유는 어떤 모습일까요? 들레즈는 이걸 리조움이라고 불렀어요. 리조움. 아까 봤던 위계적인 나무 모델이랑 정반대죠. 나무는 뿌리라는 중심에서 위로 쭉 뻗잖아요. 근데 리조움은 뭐랄까
땅속에서 옆으로 뻗어나가는 생강이나 잔디뿌리 같은 거예요. 어떤 지점이든 다른 모든 지점이랑 막 연결될 수 있는 수평적인 네트워크죠. 중심도 없고 위계도 없어요. 시작도 끝도 없고요.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진짜 매핑의 모습인 겁니다. 와, 근데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럼 이 철학이 어떻게 우리 몸으로 직접 아주 강렬하게 느껴질 수 있는지 예술의 영역에서 한번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강력한 예시가 있거든요. 들레즈가 주목한 예술가가 바로 화가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들레즈는 베이컨의 그림이 어떤 이야기나 의미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 머리로 이해하는 지적인 코드를 완전히 건너뛰고 우리 몸의 신경계에 직접 작용하는 예술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바로 이 그림처럼요. 이걸 보세요. 우리가 알던 익숙한 인간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거의 고깃덩어리처럼 일그러져 있죠. 들레즈는 이걸 동물대기라고 불렀어요.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은 슬프구나 같은 이야기를 읽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어떤 형태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날 것 그대로의 몸, 그 순수한 감각의 폭발을 그냥 온몸으로 직접 마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들레즈는 이런 의도되지 않은 혼돈의 힘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바로 다이어브램. 이게 뭐냐면요.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히 캔버스에 튄 물감 자국이라든지 뭔가 비합리적인 선 같은 거예요. 화가의 의도나 통제를 벗어나서 기존의 질서, 즉 재현을 확 무너뜨려버리고 순수한 감각이 폭발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바로 그 힘. 그걸 다이어그램이라고 부른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나온 이 모든 개념들, 리좀, 의미, 다이어그램, 이걸 그냥 어려운 철학 용어로만 남겨둘 순 없겠죠. 이제 이걸 하나로 모아서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실용적인 도구 상자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들레즈 철학은 그냥 책장에 꽂아두는 이론이 아니라 진짜 세상을 바꾸는 방법론이거든요. 들레즈가 철학에 대해 내린 가장 유명한 정의가 아마 이걸 겁니다. 철학은 단순히 세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다. 철학의 진짜 목적은 바로 개념의 창조다. 그러니까 세상을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볼 수 있는 새로운 눈,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이라는 거죠. 그리고 들레즈는 이런 철학적 실천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해서 클리닉이라고 불렀어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듯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에 딱 집중해요. 법적인 문제든 예술작품이든 뭐든 좋습니다. 둘째, 그 사례 안에서 어떤 힘, 그러니까 권력이나 욕망 같은 것들이 어떻게 흐르고 부딪히는지 분석해서 지도를 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핵심인데 그 상황을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새로운 개념이라는 처방전을 발명해내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 각자의 몫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그저 남들이 그려놓은 지도를 따라 그리고 있는 트레이싱은 뭔가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이 직접 새롭게 그려낼 수 있는 매핑의 영토는 어디에 있을까요? 낡은 지도를 과감히 버리고 나만의 새로운 지도를 창조하는 것.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들레즈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짜릿하고 강력한 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